26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26년은 얼마나 긴 세월인가.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릴 만큼 긴 시간이다. 젊은이가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의 문턱에 서는 시간이다. 1628년 한 명의 네덜란드 청년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의 이름은 얀 얀스 벨테브레. 26세의 나이였다. 그리고 1653년,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고향 사람들이 그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조선 사람 박연이었다. 이 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멜 일행이 물었다.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들이 대답하였다. 그날 밤 박연은 홀로 돌아와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고 한다.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아니, 돌아갈 수 없었을까? 이것은 조선 땅에 처음 정착한 서양인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1628년 여름, 동중국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범선 한 척이 일본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 배에는 선원 36명이 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얀 얀스 벨테브레였다. 26의 젊은 나이에 이미 수년간 동양 항로를 오가던 숙련된 선원이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해운업을 주름잡던 해양 강국이었다.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한 그들의 배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일본까지 닿았다. 위험한 항해였지만 동양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엄청났다. 향신료, 비단, 도자기.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안겨주는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었다. 태풍이었다. 거센 바람이 돛을 찢고 파도가 갑판을 휩쓸었다. 경험 많은 선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배는 방향을 잃었다. 며칠을 표류했는지 알 수 없었다. 물과 식량이 바닥났다. 선원들은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평선에 육지가 보였다. 섬이었다. 화산섬 특유의 검은 바위와 푸른 숲이 보였다. 선원들은 환호했다. 살았다고 생각했다. 1628년 7월 제주도 남쪽 해안. 배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 물에 빠진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해안으로 헤엄쳤다. 36명 중 겨우 3명만이 살아남았다. 얀 얀스 벨테브레와 그의 동료 2명, 얀 피터르스 존 반테비스와 얀 디르크스 존이었다. 해변에 쓰러진 3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살았다. 하지만 어디에 온 것인가? 그때였다. 저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조선 사람들이었다. 얀 얀스는 그들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 동양인들이었다. 검은 머리, 하얀 옷, 그리고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들. 네덜란드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동양 끝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 사람들은 외지인을 죽여 먹는다고 한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표류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마주한 청년에게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조선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3명의 백인을 바라보았다. 제주 사람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 키가 크고 코가 높은 사람들. 이 자들이 무슨 오랑캐냐? 외인 일본인도 아니고 서양 사람인가? 제주 관하에 보고가 들어갔다. 그리고 곧 한양으로 보고가 올라갔다. 인조 6년 1628년 7월
제주의 서양 오랑캐 3명이 표착하였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조정은 즉각 이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얀 얀스벨테브레는 그렇게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1628년 가을, 한양. 얀 얀스와 동료 2명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한양에 도착하였다. 처음 보는 도시였다. 거대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집들. 좁은 골목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곧바로 예조리 좌우로 끌려갔다. 조선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통역관들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네덜란드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중국말을 하는가? 통역관이 중국어로 물었다. 얀 얀스는 고개를 저었다. 일본말은? 역시 고개를 저었다. 조선 조정은 곤란해졌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적국의 첩자는 아닌가? 외란임진 외란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절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극도로 높았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조정은 결론을 내렸다. 이자들을 훈련도감에 배속시켜라. 그들의 서양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라. 훈련도감. 조선의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설립된 곳으로 조총과 화포 같은 신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얀 얀스는 그렇게 조선 군인이 되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부터 막막했다. 밥, 물, 자다 같은 기본적인 단어조차 몰랐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 음식도 달랐다. 쌀밥, 김치, 된장. 네덜란드에서는 빵과 치즈, 고기를 먹었다. 매운 음식은 처음이었다. 김치를 입에 넣었다가 눈물을 흘렸다. 젓가락도 문제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썼다. 2개의 막대기로 음식을 집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어려웠다. 동료 군인들이 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얀 얀스는 젓가락질을 배워야 했다. 밥알이 자꾸 떨어졌다. 옷도 불편했다. 한복은 네덜란드 옷과 달리 헐렁했다.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는 것이 어색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다. 가죽신 대신 집신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다. 얀 얀스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만 알았다. 밥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조금씩 늘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어느새 그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군인들도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랑캐라며 멀리했지만 함께 훈련하고 밥을 먹으며 정이 들었다. 야, 벨테. 조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했다. 얀 얀스 벨테브레는 너무 길고 복잡했다. 그냥 박시성을 주면 어떨까? 누군가 제안했다. 연옌자를 쓰면 좋겠구만. 오래 산다는 뜻 아닌가? 그렇게 그는 박연포이안이라는 조선 이름을 얻었다. 박연. 처음에는 낯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박연 하고 부르면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했다. 밤이면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동생들은 잘 있을까?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네덜란드 배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연은 그렇게 믿었다. 1636년 겨울. 박연이 조선에 온 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는 이제 34살이었다.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했고 조선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훈련도감에서 포수파우셔로 복무하며 화포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얀 피터르스 존과 얀 디르크스 존. 그들도 박연처럼 조선 이름을 받았다.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네덜란드어로 대화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해 12월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다.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 병자호란이었다. 청나라 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다.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내려왔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인조 임금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 박연과 동료들도 훈련도감 소속으로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1637년 1월 남한산성. 성은 청군에게 포위되었다. 10만이 넘는 적군이 성을 에워쌌다. 성 안의 조선군은 고작 1만 3천여 명. 병력 차이가 너무 컸다. 게다가 한겨울이었다. 추위가 매서웠다. 성 안에는 식량이 부족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박연은 성벽 위에서 대포를 쏘았다. 불랑기포 포랑지파어라고 불리는 서양식 화포였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배운 포술 지식을 활용했다. 장향량을 조절하고 포신의 각도를 정확히 맞췄다. 쏘라. 포성이 울렸다. 포탄이 날아가 적진에 떨어졌다. 청군 병사 몇 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청군은 너무 많았다. 그들도 대포를 쏘았다. 성벽이 무너졌다. 조선군 병사들이 쓰러졌다. 옆에서 함께 싸우던 동료가 포탄에 맞아 쓰러졌다. 얀 피터르스 존이었다. 피터르스 존. 박연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죽어 있었다. 함께 표류해온 동료. 8년을 함께 산 친구.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유일한 사람. 아. 박연은 시신을 껴안고 울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료 얀 디르크스 존도 전사했다. 이제 박연은 혼자였다. 조선에 온 네덜란드인 3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그뿐이었다. 45일간의 포위. 성 안에서는 말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 임금은 항복을 결정했다.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식이 거행되었다.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309고둘의 쌈바에 쪼커우터우리.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박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다. 하지만 8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밥을 먹고 말을 배우고 사람들과 정을 나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동료 2명이 이 땅에서 죽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조정은 박연의 공로를 인정했다. 박연은 화포를 잘 다루었고 전투에서 용맹히 싸웠다. 상을 내려라. 박연은 정식으로 조선 무관으로 임명되었다. 훈련도감 소속 포수 장교였다. 급료를 받고 관복을 입고 칼을 찼다. 더 나아가 조정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박연, 그대는 서양 화포 기술을 아는가? 예,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대포를 개량해 주겠는가? 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조선의 화포 기술은 뒤떨어져 있었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불랑기포를 쓰고 있었지만 성능이 좋지 않았다.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도 낮았다. 박연은 네덜란드에서 본 대포들을 떠올렸다. 긴 포신, 정밀한 조준 장치, 효율적인 장약 방법. 그는 조선 장인들과 협력하여 대포를 개량하기 시작했다. 포신의 두께를 조절했다. 너무 얇으면 폭발하고 너무 두꺼우면 무거워서 운반이 어렵다.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 장약량도 조절했다. 화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포신이 터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포탄이 멀리 나가지 않는다.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다. 조준 장치도 개선했다. 서양식 조준경을 참고하여 더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개량된 대포가 완성되었다. 시험 발사가 있었다. 조정 대신들이 모였다. 박연이 직접 대포를 조작했다. 쏘라. 포성이 울렸다. 포탄이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 기존 대포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었다. 오, 대단하구나. 대신들이 감탄했다. 박연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는 조선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화포 전문가, 서양 기술을 아는 무관. 조정은 그를 우대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렀다. 10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박연은 어느새 중년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그는 조선말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고 조선 사람들과 농담을 나눴다. 젓가락질도 능숙해졌다. 김치도 맛있게 먹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났다. 하지만 점점 흐릿해졌다. 암스테르담의 풍경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도 희미해졌다. 네덜란드어도 잊어가고 있었다. 쓸 일이 없었다. 동료들은 죽었고 네덜란드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었다. 혼자 중얼거려 봤지만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스로도 느꼈다. 나는 누구인가? 밤마다 자문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박연이 조선에 온 지 25년째 되던 해였다. 그는 이제 51살이었다. 훈련도감에서 여전히 포수 장교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제주도에서 급보가 왔다. 서양 오랑캐 배가 표착하였습니다. 36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박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서양인, 혹시 네덜란드 사람인가? 조정에서는 박연을 제주로 파견했다.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연은 급히 제주로 내려갔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 자신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제주 관하에 도착했다. 서양인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박연이 들어갔다. 36명의 백인 남자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금발, 파란 눈, 높은 코. 25년 만에 보는 서양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박연을 보고 놀랐다. 백인이었다. 하지만 조선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칼을 차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서양 사람인가요? 네덜란드어였다. 25년 만에 듣는 네덜란드어. 박연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네덜란드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발음도 어색했다. 남자는 하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서기 핸드릭 하멜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멜이 물었다. 박연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네덜란드어와 조선어가 뒤섞였다. 나는 박연. 아니, 얀 얀스 벨테브레. 1628년에 여기 왔다. 하멜과 선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25년 전에 표류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못 돌아갔다. 조선. 나가지 못한다. 조선말을 아시는군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멜 일행은 박연에게 매달렸다. 통역을 부탁했다. 조선에서 나갈 방법을 물었다. 박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 나간다. 조선은 외국인을 못 나가게 한다. 실제로 조선은 표류 외국인들을 귀환시키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외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쇄국 정책의 일환이었다. 하멜과 선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박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 며칠간 박연은 하멜 일행과 함께 지냈다. 통역을 해주고 조선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다.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조선말은 이렇게. 하지만 대화는 힘들었다. 박연은 네덜란드어를 거의 잊어버렸다. 간단한 단어만 기억났다.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하멜이 물었다. 고향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박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립다. 하지만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가족은요? 어머니 있었다. 동생들 아마 다 죽은 줄 알 것이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고 싶은가? 25년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은 이미 조선 사람이었다. 조선말로 생각하고 조선 음식을 먹고 조선 사람들과 살았다. 네덜란드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조선 관리들이 하멜 일행에게 물었다. 저 박연이라는 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멜이 대답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선 관리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자는 조선 사람이다. 25년을 조선에서 살았고, 조선을 위해 싸웠고, 조선 벼슬을 받았다. 조선 말을 하고,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법을 따른다. 이 자는 조선 사람이다. 하멜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박연은 하멜 일행이 머무는 곳을 나왔다. 달빛 아래를 걸었다. 제주 바닷가까지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25년 전 이 바다에서 표류했었다. 동료 33명이 죽고 3명만 살았다. 그리고 그 3명 중 2명은 병자호란 안에서 죽었다. 이제 자신만 남았다. 박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다.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가?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한 슬픔인가? 혼자 남은 외로움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멜 일행과의 만남 이후 박연의 삶은 계속되었다. 하멜과 선원들은 13년간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1666년 여수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8명이 일본으로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나머지는 조선에 남았다. 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멜은 1668년 하멜 표류기를 출판했다. 그 책에는 박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는 조선에서 한 네덜란드인을 만났다. 25년 전에 표류하여 이곳에 남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조선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우리말을 거의 잊어버렸고 조선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박연은 하멜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알 수 없다. 기록이 없다. 만약 들었다면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러웠을까? 자신도 탈출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탈출할 생각 자체가 없었을까? 박연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있다. 조선 후기 학자 윤행임린설련의 석재고실 짜이가오에 이런 기록이 있다. 서양 사람 박연은 오래 조선에 살며 우리 풍속에 익숙해졌다. 조선 말을 하고 조선 옷을 입으며 조선 법을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조선 사람이라 여겼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박연은 화포를 잘 다루어 군중에서 중용되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말년의 박연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어쩌면 그는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죽을 때까지 조선에 남았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 아마도 1660년대 어느 때쯤으로 추정된다.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결말도 없었다. 그저 한 명의 조선 무관이 늙어서 죽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삶이 남긴 의미는 작지 않다. 그는 조선 최초로 정착한 서양인이었다. 병자호란에 참전하여 조선을 위해 싸운 유일한 백인이었다. 서양 화포 기술을 전수하여 조선 군사력 향상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그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였다. 네덜란드와 조선, 서양과 동양, 그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 그의 삶은 묻는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국적이란 무엇인가? 고향이란 어디인가? 태어난 곳인가? 아니면 살아온 곳인가? 핏줄인가? 아니면 언어와 문화인가? 박연은 네덜란드인이었지만 조선인으로 살았다. 얀 얀스 벨테브레였지만 박연이었다.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돌아갈 수 없었다.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을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은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25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젊은이를 중년으로, 중년을 노년으로 만드는 시간. 언어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는 시간. 박연은 조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직업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일상이 있었다. 조선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다. 집이었다. 반면 네덜란드는 점점 낯설어졌다. 기억 속의 나라, 꿈 속의 고향, 실체가 없는 그리움. 하멜을 만났을 때 박연은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이미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네덜란드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돌아가도 자신의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울었다.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어서 울었다. 고향을 잃어서가 아니라 고향의 의미가 바뀌어서 울었다.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울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든다.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인들. 그들은 외롭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세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다리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박연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왔지만 조선에서 죽었다. 서양 사람이었지만 동양 옷을 입었다. 금발 벽안이었지만 조선말을 했다. 모순적인가? 아니다. 그저 인간적일 뿐이다. 사람은 태어난 곳에 갇히지 않는다. 살면서 변한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주의 본질이다. 표류의 본질이다. 삶의 본질이다. 박연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고향은 어디인가? 그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살아가며 만들어가야 한다. 박연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남자처럼. 이 다큐멘터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주요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 인조 6년 1628 7월 기록, 제주에서 서양 오랑캐 3명이 표착하였다. 윤행임의 석재고 박연에 대한 기록, 하멜 일행을 만나고 혼자 돌아와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 핸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 1668 박연과의 만남 기록, 각종 조선 후기 문헌 박연의 화포, 계량 기여에 대한 기록, 알려진 사실, 1628년 표류, 1636에 1637 병자호란 참전, 화포 기술 전수, 1653년 하멜 일행과 재회.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나 네덜란드어는 대부분 이즘. 조선 무관으로 복무, 말년에 대한 정확한 기록 없음. 이 이야기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 사이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운 것이다. 박연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한 인간의 삶을 재구성해 보았다. 400년 전 조선 땅에 표류한 한 명의 네덜란드 청년.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이란 어디인가요? 태어난 곳인가요? 아니면 살아온 곳인가요? 박연의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